수국이 필 무렵,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서민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로 히사코와 내가 옮겨간 것은 한창이던 벚꽃이 질 무렵 4월 중순쯤이었다. 도쿄도에서 운영하는 전차인 도덴 철로변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2층, 6장짜리 다다미 방 하나와 어설픈 서역장짜리 다다미, 그리고 작은 부엌이 붙어 있던 집이었다. 애초부터 짐이 될 만한 물건도 거의 없어서 중고 가구점에서 산 작은 서랍장과 찬장, 그리고 내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가져온 책상과 책장을 방 한 구석에 놓으니까 이삿짐 정리가 대충 끝나갔다. 슬슬 배가 고픈데 뭐라도 먹으러 나갈까? 책장의 책들을 정리하는 일에 지겨워진 내가 그 말을 꺼낸 것은 오후 1시가 지날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러게. 은방울꽃 문양이 새겨진 유리창을 열심히 닦고 있던 히사코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미소를 띄었다. 그래도 해 지기 전까지는 전부 정리해 놓고 싶어. 왠지 금방 비도 쏟아질 것 같고 말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봄 하늘은 분명 잿빛으로 흐렸지만 비가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히사코는 기온이나 습도의 변화에 묘하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녀의 일기예보는 신기하게도 잘 맞아떨어지는 편이었다. 그럼 점심 건너뛸까? 사실 그다지 공복을 느꼈던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젊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질이었다. 그래서 막 이사 온 동네를 한시라도 빨리 둘러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 고지씨, 상점가에 화과자 가게가 있었던 거 생각나? 거기서 맛있어 보이는 김말이 과자를 팔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좀 사다 줄래? 히사코는 지갑에서 1,000엔을 꺼내들고 웃으며 말했다. 그 무렵의 1,000엔짜리 지폐에는 아직도 이토의 초상화가 박혀 있었다. 그러다가 마음 내키면 동네나 한 바퀴 둘러보고 오든가. 5살이나 연상인 그녀는 내 성격을 잘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유치함이 창피했던 만큼 그녀의 마음 씀씀이를 모르는 척하고 벌써부터 부려먹는 거냐고 중얼거리며 방을 나왔다. 그런 주고받음조차 그 시절의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었다. 밖으로 나오니까 2층의 좁은 복도에서 작은 절의 경내가 바로 보였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석등 앞에서 고양이 몇 마리가 저마다 다른 자세로 자기 몸을 핥거나 크게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아무래도 저 절은 고양이 집합소인가 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철제 계단을 가볍게 뛰어내려갔다. 그 무렵에 나는 자신의 꿈을 거칠게 토해내는 자존심 강한 소설가를 지망하는 젊은이였다. 붓으로 입신양명해보겠다고 대학을 뛰쳐나와서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원고를 묵묵히 써내려가고 있었다. 사실 대학을 뛰쳐나온 것은 2번째 낙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무례한을 자처하고 싸구려 선술집에 들러붙어서 동인지 동료들을 상대로 밑도 끝도 없는 논쟁을 펼쳐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내 꿈에 편성을 해준 것이 그 술집에서 일하고 있던 히사코였다. 나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앞으로 생활하게 될 동네를 거닐기 시작했다. 전쟁 때 공습도 피해갔다는 이 마을은 여전히 당시의 신비한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도된 철로변을 따라 한참을 걷던 나는 아케이드 상점가에 도착했다. 300m 정도 되는 중앙 통로를 따라 야채 가게나 생선 가게는 물론이고 옷가게와 카페, 대중 레스토랑과 주점 등이 쭉 들어서 있어서 그 주변에서는 가장
번화한 장소였다. 며칠 전 아파트를 보러 왔을 때 부동산 업자의 안내로 이 상점가를 지나갔던 것이 그 집을 계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 전까지 내가 살던 아파트는 큰 화학 공장 근처여서 쇼핑을 할 만한 장소는 전혀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불편한 곳이었다. 혼자 하는 살림이라면 그다지 나쁠 것도 없었지만 히사코와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여기 오면 대부분의 것들은 해결할 수 있겠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한가로이 걸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상점가는 시끌벅적했다. 레코드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지지직대는 낡은 스피커에서 아카시아 비가 그칠 때라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추억의 멜로디라는 설명과 함께 그 무렵에도 여전히 불리던 낡은 가요였다. 분명 레코드집 주인의 취향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왠지 그 절절한 멜로디가 이 오래된 상점가와 어울린다는 느낌도 들었다. 한 바퀴를 돌아보던 나는 이윽고 상점가 중간쯤에 위치한 작은 헌 책방에 들어갔다. 사치코 서점이라는 가게명이 인감 도장이나 사용될 법한 필체로 미닫이문 유리 위에 쓰여 있었다. 사실 부동산 업자에게 이끌려 여기 왔을 때 나는 이미 이 서점을 눈여겨보아 두었었다. 하지만 그때는 히사코 앞이라서 잠시 멈춰 서지도 않고 지나갔다. 그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치코 서점은 20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는데 책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가격도 적당해서 금방 마음에 들어버렸다. 책방 주인이 마른 체형에 눈빛이 날카로운 어딘가 모르게 그 옛날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닮은 노인이라는 것도 나를 기쁘게 했다. 그 대작가가 자살하는 일 없이 노후를 맞았다라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풍모였다. 나는 거기서 다자이 오사무의 서간집을 발견했다. 주인의 눈길을 의식하며 열심히 읽어내려갔다. 번잡스러운 상점가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져서 책방 안은 벽시계 소리만 울리고 있었다. 이윽고 1시간 이상이나 지났다는 것을 눈치챈 나는 서둘러서 그 헌책방을 나왔다. 지금쯤 히사코는 무척 배가 고플 것이다. 나는 과자 가게에 뛰어들어서 김말이 과자를 몇 개인가 사들고 급한 걸음으로 귀가를 서둘렀다. 히사코의 일기예보가 들어맞았네. 상점과 아케이드를 나오자 더욱 어두워진 흐린 하늘에서 가는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다. 허둥댈 정도는 아니었지만 안경에 가는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게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이런 동네의 골목길이란 정말 방심할 수 없는 법이다. 각각의 집들이 제멋대로 방향을 틀고 지어져 있는 탓인지 끝까지 한눈에 보이는 길이 적은 데다가 여러 갈래로 골목이 나 있거나 크게 홀을 그리며 구부러져서 극단적인 완급을 이루고 있었다. 어렴풋한 기억만을 의지한 채 밖으로 나왔던 나는 순식간에 미아가 되어버렸다. 아마도 돌아가는 길을 한두 군데 잘못 들어섰던 모양이었다. 이거 큰일 났네. 행인들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아직 아파트의 주소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근처에 있던 절 위치를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왠지 머릿속에서 그 절의 존재가 완전히 빠져 있었다. 김말이 과자 봉투를 든 채 나는 동네 골목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다. 동네를 가로지르는 도대의 선로가 수많은 막다른 길과 우회로를 만들어내서 한층 더 혼란스러웠다. 그 남자를 본 것은 한 15분 정도 헤맸을 무렵이었다. 그곳은 작은 내거리의 수미터 앞쪽에 위치한 장소인데 민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작은 우체국이 있는 골목길이었다. 거의 어른 키 높이만한 판자 울타리가 우체국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고 거기 옆에 목재 전신주가 바싹 붙어 서 있었다. 그 전신주 뒤편에서 빡빡머리에 체격이 당당한 남자가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던 것이다. 짙은 회색 바지에 반팔 셔츠를 입고 있어서 장마 전에 반팔이라니 성질도 급하구나 생각을 했었다. 판자 울타리에 몸을 기댄 남자는 마치 몸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미동도 하지 않고 지그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자주 본 잠복 형사를 연상시켰다. 저 사람 잠복하고 있는 형사인가? 근데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나치면서 슬쩍 남자의 얼굴을 보니까 내 또래의 젊은이였다. 굵은 눈썹을 신경질적으로 찡그린 채 부어 보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도 그 남자의 시선 너머를 보았다. 거기에는 몇 채의 집들이 모여 있었는데 남자의 눈길이 향해 있던 곳은 희락정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작은 라면 가게였다. 그 가게는 어느 동네에나 반드시 몇 군데는 있음직한 대중식당으로 특별히 색다른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다. 마침 그날은 쉬는 날이었는지 긴 장대에 걸린 흰색 간판천이 접혀 있는 것이 커다란 불투명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2층은 주거용으로 쓰는 모양이었는데 그곳 역시 양철판으로 된 덧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남자를 앞질러 그 라면 가게 앞을 지나갔다. 이 남자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몇 번이고 뒤돌아보았지만 그 남자는 나의 시선 같은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치 의상실의 마네킹처럼 꼼짝없이 서 있었다. 왠지 섬뜩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근처 전신주에 세워진 입간판이 눈에 띄었다. 흰 간판에 먹물로 쓴 모조지를 앞정으로 고정시킨 뒤 비닐로 씌워놓은 것이다. 거기에는 몇 주 전 그 라면 가게에서 강도 살인이 있었다고 쓰여 있었다.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상세한 사정은 쓰여 있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인물을 목격한 사람이나 마음에 집히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면서 경찰서의 전화번호가 붉은 글씨로 크게 쓰여 있었다. 진짜 저 남자 형사인가? 간판에서 조금 멀어졌을 때 뒤돌아보니까 수초 전까지 그곳에 서 있던 남자의 모습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남자가 서 있던 장소까지 돌아가 보기도 했지만 역시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이 동네의 구조상 가까운 모퉁이를 휙하니 돌기만 해도 얼마든지 쉽게 모습을 감출 수 있었지만 말이다. 드디어 겨우겨우 새 아파트를 찾은 나는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 현장 앞에 서 있던 수상한 남자에 대해서도 히사코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사온 첫날부터 동네 인상을 흐릴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동네는 나와 히사코의 출발점이었다.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여기서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리라고 굳게 믿었다. 나도 히사코도 젊었었다. 며칠 뒤 희락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상세하게 가르쳐 준 것은 아쿠타가와를 닮은 헌책방 주인 노인이었다. 며칠을 계속해서 책방에 들렀더니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다. 저 손님, 어제도 그제도 오셨는데 이 근처에서는 못 보던 얼굴이네요. 나를 수상쩍게 본 모양인지 어딘지 모르게 힐문하는 듯한 어조였다. 근처에 큰 사건이 발생하면 헌책방 주인조차 탐정이 되는 모양이다.
뭐 하긴 다 큰 어른이 평일 대낮부터 어슬렁거리니까 의심을 산다 해도 할 말은 없겠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일부러 더 밝게 대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에 근처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뭐 가끔 들를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불쾌감이 들 정도로 정중히 머리를 숙이자 주인은 아차 싶은 표정을 짓더니 돌변해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유, 그러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침 근처에 시끄러운 사건이 있어서요. 못 보던 사람이 눈에 띄면 경찰서에 할 일하는 당부를 받아서 그만. 까다로워 보이는 외견의 인상과는 달리 그는 입을 열자 상점가 사람다운 상냥함이 넘쳐났다. 그런 말투 때문에 내가 품었던 그의 이미지는 크게 바뀌고 말았다. 일본의 대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닮았다는 건 지나친 칭찬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저 혹시 라면 가게 사건 말씀이세요? 저도 입간판에 적힌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내가 아는 척을 하자 헌책방 주인은 어딘가 은밀한 투로 대답했다. 그 죽은 사람이 가게 주인이었어요. 벌건 대낮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온 강도한테 목을 졸려서 살해당한 겁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세븐스타 담뱃갑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어 입에 물며 나에게도 권했다. 그 허물없는 친근감에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순순히 한 개비를 받아들고 같은 성량으로 불을 붙였다. 아마도 그것이 그 나름대로의 우호적인 표현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너무 불쌍한 일이지요. 하필이면 그 집에 강도가 들다니요. 아마 그 역시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일부러 물은 것도 아닌데 주인이 먼저 사건의 전체 윤곽을 말해 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희락정은 상당히 평판이 좋은 가게였던 모양이다. 어떤 사정 때문에 일체 배달은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독특한 맛이 인기를 끌어서 일부러 도덴까지 타고 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있었다고 한다. 가게를 꾸려나간 것은 와카바야시 부부였다. 원래는 부모의 가게였는데 부모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다음 그들 부부가 대를 이었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헌책방 주인은 그를 젊은 주인이라고 불렀다. 그 젊은 주인, 그래도 이미 쉰은 넘긴 모양이었지만 그 젊은 주인은 장인 정신이 강한 과묵한 성격으로 가끔 장기를 두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취미도 없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조금 전 헌책방 주인이 하필이면 그 가게에 라고 말을 한 것은 그 와카바야시 부부에게 큰 고민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부부에게는 이미 스물하고도 몇 해를 넘긴 외동딸이 있었는데 뇌에 커다란 장애를 갖고 있었다. 출산 때 사고가 원인이었다는데 걷는 것은 물론 설 수도 말할 수도 없고 지능 역시 2살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서 2층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기만 했다. 그 외동딸을 보살피기 위해 아내는 온종일 가게와 2층을 오가야만 했다.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단골 손님들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신들이 알아서 챙겼다. 사람을 쓰자는 말도 몇 번이나 나왔던 모양이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만성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배달을 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지금이야 장애인을 둔 가정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복지제도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와카바야시 부부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을 끔찍이 아끼던 그들은 늘 즐거운 마음으로 돌보았다고 하니까
분명 둘 다 정이 깊은 부부였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3월 말이었다. 마침 그날 그 딸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열은 별로 걱정할 정도가 아니었지만 스스로 힘으로는 가래를 뱉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가 계속 곁을 지키며 처치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날은 거의 주인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갔다고 한다. 바쁜 점심시간을 일단락하고 난 뒤 주인은 딱 한 번 2층으로 올라왔다. 늘 그런 식으로 가게에 틈이 날 때마다 딸의 얼굴을 보러 올라가는 것이 그의 즐거움 중 하나였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그때도 주인은 딸에게 보리차를 먹이고 사랑스러운 듯이 뺨을 어루만졌다고 한다. 그것이 부녀간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윽고 아래층에 손님 들어오는 기척이 나서 주인은 아쉬움을 남기고 내려갔다. 그 뒤로 언제나처럼 무언가 볶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는 스포이드 같은 콧물 흡수기로 딸의 콧물을 빼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남편이 요리 접시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생각한 아내는 딸에게 아빠도 덜렁댈 때가 있나 보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 가게 테이블을 끄는 소리와 무언가에 부딪히는 것 같은 커다란 소리가 울렸다. 급기야 이상함을 느낀 그녀는 두려운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가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마침 그때 가게 이름이 쓰인 흰색 발을 젖히며 밖으로 뛰쳐나가는 젊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가게 카운터 앞에는 고기 야채 볶음이 흩어져 있었다. 그 옆에 주인이 쓰러져 있었는데 주인의 목에는 교수형을 집행할 때나 쓰일 법한 굵은 밧줄이 감겨 있었다. 안타깝게도 주인은 빨갛게 충혈된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 있었다. 돈을 넣어두던 서랍이 뒤집어져 그 안에 있던 8,000엔 정도의 돈이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도 범인은 처음부터 강도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고기 야채 볶음을 주문하고 주인이 완성된 요리를 주방에서 가지고 나오려고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뒤에서 습격한 것이 틀림없어요. 라고 사건의 전말에 이어서 헌책방 주인이 덧붙여 말했다. 과연 분명 그랬음이 틀림없다. 비명 한마디 못 지른 것은 재빨리 목에다가 밧줄을 감아서 기도가 막혔기 때문일 것이다. 등을 보이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런 일은 무리였을 테니까. 저 범인은 젊은 남자였습니까? 그 부인도 확실하게 본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모양이에요. 나는 순간 그 골목길에 서 있던 남자가 떠올랐다. 사실 나는 그날 이후에도 몇 번이나 같은 곳에서 그를 목격했던 것이다. 호기심이 강한 나에게 있어 아직 이 동네는 흥미의 대상이었다. 히사코가 일하러 나간 뒤 무슨 명목으로든 밖으로 나와서 이 동네 모든 것을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물론 희락정 앞길도 극히 당연하게 지나다녔던 것이다. 내가 본 바로는 2층의 덧문은 언제나 닫혀 있어서 과연 사람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헌책방 주인의 말에 의하면 사건 후에도 남은 가족들은 거기서 계속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덧문을 굳게 닫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그곳에서 몇 번씩이나 그 남자와 마주쳤던 것이다. 이사 온 날까지 합쳐보면 대여섯 번 정도는 될 것이다. 언제나 똑같은 회색 바지에 반팔 셔츠 스타일로 참극이 있었던 가게의 2층 창가 쪽으로 그의 날카로운 눈길이 향하고 있었다.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군요. 그럼 그 사람은 역시 형사인가? 나는 그런 남자를 보았다고
헌책방 주인에게 말해 주었다. 네?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헌책방 주인은 흥미진진한 얼굴로 되물었다. 근데 자주 같은 장소에 서 있으면 금방 소문이 날 텐데요. 뭐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동네니까요. 아니요, 정말 있었다니까요. 내 말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아니요, 아니요.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주인은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날카로운 눈길이 순간적으로 나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래도 설마 형사는 아닐 거예요. 뭐 이제 사건 현장에 잠복한들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뭐 허기는 범인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걸 노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나 역시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는 범인 때문에 잠복할 만한 여유가 경찰들에게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설마 범인은 아니겠지? 나는 이렇게 의심이 들었다. 범인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돌아온다는 말이 마음에 걸린 것이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선량한 라면 가게 주인을 교살한 것은 젊은 남자였다고 했다. 그 흰색의 반팔 셔츠 차림의 남자도 충분히 젊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범행 현장 바로 앞에서 얼쩡대고 있다니 너무나 대담하지 않은가?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이런 정중한 주인의 말투와는 달리 마음 한구석에서 나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긁어부스럼을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지요. 만약에 또 그 남자를 보면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서랍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냈다. 거기에는 유명한 야구 선수와 똑같은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놀라서 내가 얼굴을 들자 책방 주인은 이제야 장사꾼다운 상냥한 얼굴로 돌아와서 쑥스럽다는 듯이 웃었다. 그 야구 선수와 동명이인입니다. 그 동네로 이사 온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히사코는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고 쾌적한 마음으로 소설을 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다. 그녀의 헌신이 나를 우쭐거리게 만들었다. 그 무렵 나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아파트에서 마음 가는 대로 원고를 쓰다가 질리면 동네를 어슬렁대며 시간을 보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는 우에노나 센다기 부근까지 산책의 범위를 넓혀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사색에 잠겼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작가를 자처하고 다녔지만 한꺼풀 벗기고 나면 단순한 무능력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내 모습이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창피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가정의 수입을 만드는 것은 모두 히사코의 책임이었다. 그녀는 와세다 대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서 종업원 겸 주방일을 하며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아침 9시에서 저녁 5시까지가 기본이었지만 가게 사정에 따라서 저녁 7시, 8시까지 일하는 날도 드물지 않았다.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에 나는 조금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은 신세를 지고 있지만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몇 배로 갚아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내 소설이 햇볕을 보게 되면 그때야말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어딘가로 신혼여행을 떠나자고 잠자리에서 말하곤 했었다. 하지만 난 고지 씨보다 한참 연상인데. 히사코는 말끝마다 자주 그런 말을 입에 담았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설사 몇 살이 위든 난
히사코를 사랑한단 말이야. 게다가 연상의 아내는 금으로 집신을 삼아서라도 찾으라는 말도 있잖아. 그럴 때마다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내 대답을 들은 히사코는 북쪽 지방 태생의 하얀 얼굴을 벚꽃색으로 물들이며 기쁜 듯이 웃었다. 아마도 나의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던 건지도 모른다.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아파트의 작은 방은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반듯한 커튼 하나 없는 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이었다. 창문을 열면 바로 도된 철로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2층의 우리 방. 처음에는 오랜 여운이 남는 굉음에 귀를 틀어막았지만 익숙해지니까 신경이 덜 쓰이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깊은 상념에 젖을 때도 있었다. 저 수국이 전부 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철로를 내려다보면서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 근처 주민이 심었는지 아니면 도된 측에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바로 앞 선로 양옆으로 수미터에 걸쳐서 수국이 심어져 있었다. 어쩌면 수국 전차로 불리는 하코네 철도를 의식한 것인지도 모른다. 무슨 색의 꽃이 필까?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수국을 바라보면서 히사코는 꽃을 기다리는 것이 즐거워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짓고는 했다. 나는 원래 식물에 흥미가 없는 인간이었는데 그 천진난만한 미소에 감화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즐기게 되었다. 이렇게 다시 그 시절을 떠올려 보지만 그 방 안에서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애정으로 넘쳐서 거기서 보낸 나날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아파트의 좁은 방은 실로 나와 히사코의 낙원이나 다름없었다. 이사 오고 난 뒤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다. 저녁에 우리는 작은 밥상을 마주하고 조촐한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방에는 TV가 없어서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만이 유일한 오락이었다. 라디오에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후세 아키라의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히사코는 기분이 들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얇은 우리 아파트의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적으로 히사코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현관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 한 구석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나 역시 일단 밥상을 한쪽으로 치운 다음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아, 네, 실례합니다. 근처 경찰서에서 나왔는데요. 히사코의 신발을 감추고 난 뒤 현관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경찰 한 명과 형사 같은 모습의 양복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나란히 서 있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형사는 젊은이와 연장자 한 팀이었다. 나는 긴장한 나머지 귀까지 화끈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태연한 태도를 유지하고자 애썼다. 밤늦게 죄송합니다만 이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나이 많은 형사가 마치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도 하는 듯이 말했다. 네, 저 입간판에 쓰여 있는 걸 보고 알고는 있는데요. 그게 왜... 얼마 전에 그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젊은 남자를 보셨다면서요? 당장 머릿속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닮았으면서 야구 선수와 동명이인이던 노인이 떠올랐다. 분명히 그 헌책방 주인이 그가 친한 경관에게 내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 호의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젊은 형사의 의심에 찬 눈길이 나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도 하지 않고 대낮부터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남자가 있다고 말했음이 틀림없었다. 그 영감탱이가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서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나 역시 실수했던 것도 사실이다. 희락정의 참극을 듣고 난 뒤 나는 사치코 서점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었다. 왠지 서점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색해져서 발길이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해놓고 다음 날부터 얼굴을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이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 나는 경찰의 수사력에 혀를 내두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집 주소를 말하지 않았는데 근처에 이사 왔다는 한마디만 듣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설마 아무런 관계도 없겠지만 이라고 말을 꺼내면서 그들이 묻는 대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반팔 셔츠 차림의 남자 모습을 가르쳐 주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당신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야기가 대충 끝났을 무렵 형사가 은근히 물어왔다. 어지간하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쓸데없는 의심을 받아도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대답해 주기로 했다. 실례지만 혼자 사시나요? 나이 많은 형사의 질문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히사코에 대해서는 숨기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아니요, 혼자 살지 않고요. 아내가 있어요. 지금은 잠시 외출 중입니다. 애써 태연하게 대답하자 형사는 방 안쪽을 날카로운 눈길로 힐끔거렸다. 나는 그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윽고 정중한 인사와 함께 2명의 형사와 1명의 경찰은 돌아갔다. 무슨 일이야? 방으로 돌아온 나에게 히사코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은 채 물었다. 되도록이면 그녀 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했던 그 라면 가게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어쩔 수 없이 들려줄 수밖에 없었다. 단 가련한 딸아이 이야기만은 덮어두었다. 전혀 몰랐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말을 들은 히사코는 역시 어두운 표정이 되었다. 자신의 주거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런 흉악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으니 무리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고지 씨가 본 그 남자가 범인일까?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모든 관계가 있는 건 틀림없어. 어쩌면 형사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었다. 아무리 범인이 현장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그렇게 자주 나타날 리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모습이 알려지기를 바라듯이 매번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 왜 거기 서 있었을까? 히사코는 마치 자신의 몸을 껴안듯이 팔짱을 끼고 2팔을 비비면서 말했다. 왠지 무섭다. 나는 등 뒤에서 그녀를 껴안아 주었다.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시클라면의 가오리라는 노래의 애절한 멜로디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며칠 후 일요일이었다. 그날 오랜만에 둘이서 히비야까지 영화를 보러 나갔다. 나는 원래 북적거리는 장소를 좋아하는 남자였다. 그래서 번화가의 화려함에 들떠 있었지만 히사코는 그렇지가 않았다. 사람의 물결이 불안했던지 영화를 본 다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내 들뜬 기분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 때문에 드물게도 작은 말다툼을 했지만 결국에는 남자인 내가 한 발 물러나서 서둘러서 인파 속을 빠져나온 뒤 귀갓길에 올랐다.
봄이 되어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고는 해도 버스를 타고 돌아올 무렵에는 이미 주변이 발갛게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이왕 나온 거니까 근처 산책이라도 좀 할까? 버스 정류장에서 간선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 아파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는 일부러 희락정 앞을 지나가는 길을 택한 것은 나의 하찮은 안가품이었다. 저기 봐. 사건이 있었던 가게가 바로 저기야. 드디어 그 가게 앞을 지나칠 무렵 나는 짓궂게도 그렇게 말했다. 그 손가락 끝쪽을 바라보던 히사코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고지 씨, 왜 그래? 내가 겁쟁이라는 걸 잘 알면서. 가게의 간판은 변함없이 안으로 들여진 채 2층의 덧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라면 가게였겠지만 거기서 무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역시 어딘가 음침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았다. 그 가게 앞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히사코는 내 팔목을 꼭 붙들었다. 내가 상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재미있어서 다소 사디스트적인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놀란 건 바로 나였다. 평소 다니던 길 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눈길을 돌렸을 때 그곳에 또 그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히사코, 그 남자가 저기 있어. 남자의 모습은 여전했다. 회색 바지에 흰 반팔 셔츠를 입고 마치 인형처럼 서서 그 가게 2층을 주시하고 있었다. 어디? 저기 판자 울타리 근처에 전당포 간판이 붙은 전봇대가 있잖아. 바로 그 뒤에 있어. 나는 남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히사코에게 말했다. 우리는 술집 근처에 있는 자동 판매기 뒤쪽으로 몸을 숨기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했다. 경찰에 알리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내가 나서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시사코도 분명 반대했을 것이다. 아, 맞다. 그때 분명히 명함을 받았었지. 나는 헌책방 주인이 떠올라서 지갑 안에 넣어둔 명함을 꺼냈다. 여기로 그 노인을 부르면 나에 대한 의혹이 모두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침 술집 앞에 공중 전화가 놓여 있었다. 나는 남자가 이쪽을 보지 않도록 몸을 숙이면서 수화기를 잡았다. 고지 씨, 어디로 전화하는 거야? 어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히사코가 물었다. 괜찮아. 안면에 좀 있는 헌책방 주인한테 거는 거야. 그 남자를 보면 전화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거든. 나는 동전을 공중전화에 넣고 명함을 보면서 다이얼을 돌렸다. 고지 씨, 장난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행동은 당신답지 않아.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하면서 히사코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메마른 소리를 내며 10엔짜리 동전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히사코야말로 장난치지 마. 전화 걸 거야. 장난치는 게 아니야. 남자가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아무도 없잖아. 그 목소리는 진지함 그 자체였다. 아무도 없다니? 나는 다시 한번 남자 쪽을 보았다. 역시 그곳에는 흰색 반팔 셔츠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마치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황혼의 빛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도대체 왜 그녀가 흥분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몇 번인가 전화벨이 울린 뒤 낯익은 목소리가 나왔다. 나는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몇 가지 거론하면서 주인이 나를 기억해내도록 유도했다. 아, 그때 오셨던 분. 근데 어쩐 일이세요? 요즘은 통
얼굴이 보이시질 않아서 말이에요. 아, 네, 일이 바빠서요. 그것보다 그 라면 가게 사건 말인데요. 목소리를 낮춰서 내가 말을 꺼내자 생각지도 않게 주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 소식 한번 빠르네요. 그 범인이 오늘 잡혔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 세상에 이 평소에 도덴 타고 라면을 먹으러 오던 인근 마을의 젊은이였다고 하대요. 이 부인이 딸 간병에 매달려 있는 사정을 알고서 노렸다니 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비겁한 놈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인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수화기를 놓았다. 석양 속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에서 어떤 이상한 사실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남자의 등 뒤로는 성인의 키높이만한 나무 울타리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전봇대에 가늘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남자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자한테는 그림자가 없는 것이다. 저 히사코, 정말 저기에 아무도 없어? 내가 물어보자 히사코는 넘치는 눈물을 급히 닦으며 대답했다. 코지 씨, 이제 그만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까부터 저기에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천천히 얼음솔로 문지르는 것 같은 감각이 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저 히사코, 여기 있어봐. 움직이면 안 돼. 나는 히사코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천천히 그 남자 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남자는 이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묵묵히 라면 가게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남자 바로 앞에 섰다. 바로 가까이에서 보아도 남자는 극히 보통의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얼굴도 몸도 확실한 실체감을 갖고 있었다. 손을 뻗으면 분명히 만져질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서 저 실례합니다만 하면서 쭈뼛쭈뼛 말을 걸었다. 그러자 그때서야 처음으로 내 존재를 알아챘다는 듯이 남자의 눈이 서서히 움직였다. 그리고 종이가 스치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말과 동시에 남자의 몸은 급히 엷어지는가 싶더니 이윽고 석양의 붉은 빛에 녹아들듯이 휙하니 사라져 버렸다. 그 다음 날 나는 사치코 서점에 들렀다. 많이 기다리셨네요. 이거 겨우 찾았어요. 서점 주인은 커다란 붉은 표지의 앨범을 한 권 품에 안고 가게 안쪽에서 나왔다. 가족이라면 모르겠지만 마을 주민들하고 사진을 찍을 일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뭐 게다가 오랜 옛날의 것이라 찾는데 몇 배나 더 힘들었지요. 그래도 부탁을 들어준 것은 터무니없는 의심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신고까지 한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옛날 사진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긴 뭐 최근 사진은 더더욱 없습니다만 말이죠. 자, 어디 보자. 아, 그래, 여기요. 네, 이 사람이 바로 이번에 살해된 젊은 주인이에요. 헌책방 주인은 앨범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동네 장기대회인가 뭔가 때 찍은 기념사진인데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단체 사진이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콩만한 크기로 찍혀 있었는데 나는 곧바로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아, 역시. 혹시나 했던 것을 직접 확인하고 나는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다. 20년쯤 전의 사진에는 그 젊은 남자와 똑같은 얼굴이 있었다.
입고 있는 옷만 달랐지 빡빡머리와 얼굴은 일치했다. 라면 가게 창문을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던 남자는 바로 살해당한 가게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유령이었다는 말이네요. 헌책방 주인은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어딘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정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내가 본 사람이 이 남자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주인은 세븐스타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며 나에게도 권했다. 같은 성냥으로 불을 붙인 다음 그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분명히 남겨진 부인과 딸 걱정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겠지요. 그 사람다운 일입니다. 목숨을 잃은 인간이 현세로 돌아왔다는 이상한 이야기에도 헌책방 주인은 별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 냉정한 태도가 묘하게 믿음직스럽게 보였다. 어쩌면 범인이 또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그 무도한 폭력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려고 가게를 지키고 서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저한테만 보였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한 적이 없었고 나에게 영감이 있다고 느낀 적도 없었다. 영혼의 존재는 어렴풋이 믿고 있었지만 특히 관심을 갖고 연구한 일도 없었다. 그런 나에게 왜 주인의 모습이 보였던 것일까?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다가 파장이 맞았는지도 모르지요.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도 모를 말을 주인은 뻔한 세상 이야기를 하듯이 시원스럽게 말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니까요. 그 대범한 모습이 극히 보통 사람처럼 느껴져서 나는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실제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시한 이유인지도 모른다. 그럼 한 가지만 더요. 왜 그 돌아가신 분은 젊었을 적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유령이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젊었을 적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본들 제가 알 길이 있겠습니까? 내 질문에 헌책방 주인은 입을 기묘한 형태로 구부렸다. 하긴 그가 이걸 어떻게 알겠는가? 하지만 이런 추측은 어떨까요? 담배 연기를 한숨처럼 내쉬며 그 주인은 말을 이었다. 이건 내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죽은 자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그 생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닐까요? 생각의 종류에 따라서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뭐 적당한 표현이 아니기는 하죠. 하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령의 이미지란 원래 피투성이 모습만은 아니잖아요. 개 중에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원한을 품은 유령은 한에 사무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쓸쓸한 유령은 쓸쓸한 모습으로, 천진난만한 채로 죽은 아이들의 유령은 역시 천진난만하게. 그런 말을 하면서 헌책방 주인은 계산대 옆에 장식되어 있는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사진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선지 마른 벚나무 잎이 한 장 들어 있었다. 나는 어쩐지 그 주인의 다음 말을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분명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누군가를 지키려는 의사를 가진 자는 분명히 가장 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돌아온다.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희락정 주인은 젊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가장 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물론
그 추측이 옳은지 그른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단지 그가 가슴속 깊이 처자식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사건이 있은 뒤로 히사코의 말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유령을 무서워해서는 아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희락정의 불쌍한 딸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나는 그 딸의 존재는 히사코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었다. 코지 씨, 오늘도 그 아버지 유령은 거기 서 있을까? 가끔씩 생각이 나는 듯 히사코는 물어왔다. 글쎄, 범인이 잡혔으니까 이제는 없겠지. 나는 그때마다 일부러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가게 앞을 지나가지 않았다. 산책할 때도 일부러 다른 길을 택해서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이다. 아니, 분명히 지금도 거기 있을 거야. 히사코는 늘 그렇게 말하며 작은 목소리로 꼭 한마디를 덧붙였다. 부모란 원래 그런 거야. 나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추론에 불과하지만 헌책방 주인의 상상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가 처자식을 지키려고 서 있었다면 그 모습이 그 장소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곁으로 오는 그날까지 그는 그 장소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다. 생명도 몸도 없는 그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 장소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무 불쌍해. 히사코는 늘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뭔가 결의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희미한 불안을 느꼈다. 일찍이 내가 히사코한테 걸어둔 마법이 점차 풀리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도된 철로변의 수국이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터뜨렸을 무렵에 우리 사이의 마지막 날은 다가왔다. 내가 동인지 활동을 하고 있는 쓸데없는 모임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밥상 위에 붉은 수국꽃이 함께 놓여 있었다. 깨끗하게 씻은 인스턴트 커피병에 수국 한 송이가 꽂혀 있었던 것이다. 내가 없는 사이에 히사코가 꺾어온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마치 멋스러운 전기 스탠드처럼 창밖에서 들어오는 석양을 받아서 작은 꽃잎을 한 장 한 장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수국 옆에 갱지로 된 편지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 쓰여 있는 희미한 연필 글씨를 본 순간 나는 읽어보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았다. 미안해요. 그 아이 곁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그런 말이 쓰여 있을 것이다. 나는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철로 옆에 핀 수국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훨씬 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사실 히사코에게는 남편과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아직 어렸지만 와카바야시 부부의 딸과 비슷한 장애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역시 그 부부처럼 히사코와 남편은 그 아이의 간호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둘이서 도망가자고 꾀어낸 것은 바로 나였다. 아이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버리다니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저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 이런 말로 히사코를 유혹한 나는 실로 에덴 동산의 뱀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 사악한 마법에 걸려서 다른 인생을 꿈꾸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히사코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틀림없이 경찰서에
수색원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믿었고, 인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가출한 사람을 찾을 여유가 경찰에게는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녀는 경찰만 보면 두려움에 떨었었다. 더 나아가 사람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추적자에게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두려운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두려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열기가 식어서 자신으로 돌아가는 순간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히사코가 떠올리는 순간 위조된 꿈은 실로 간단하게 깨져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격렬하게 사랑했다. 서로를 생각하는 것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생물체처럼 혼신을 다해 사랑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마법이 풀렸다. 밥상 위에 놓인 수국을 보면서 나는 히사코의 남편이 그녀를 받아들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그녀의 남편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도 히사코가 내 곁으로 돌아올 일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의 인생을 아이를 위하는 일에만 쓸 것임이 틀림없다. 나는 히사코의 남편은 몰랐지만 제발 착한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했다. 이윽고 나는 창가에서 일어나 달려가는 전차의 뒷모습을 향해 수국을 힘껏 던졌다. 공중에서 빙빙 돌다 떨어진 수국은 석양의 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